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흔의 돈공부,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책은 중년 유튜버의 스타 다니쌤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노령 유튜버의 스타는 이제 박막내 할머니, 중년 유튜브는 다니쌤께서 지금까지 스타의 반열에 오르신 것 같은데, 방송을 듣다 보면 그 자기 개인사에 대한 부분이 단편적으로 조금씩 나오거든요. 뭐 9억 빚에 대해서 뭐 감사 편지를 썼다거나.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인지 뭐 이게 설명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인생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파란만장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정도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쌤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뭐 깨닫거나 얻어보거나 또는 뭐 위안이라든가 어떤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돈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달라지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쓰는 만큼 있으면 된다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라서 지금 그 시절을 되돌아볼 때는 비록 행복했지만 가난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둔하다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항상 열심히 하고 책상 지키면서, 하지만 성적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지내면서 또 야간 대학을 헛거리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집안이 어려워져서 아버님께서 이제 해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려면 직접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막노동을 하면서 벌어서 학교 다니고 어려운 생활을 하셨는데, 항상 이제 머리도 나쁘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콤플렉스가 심했는데, 막노동에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은 선천적으로 또 좋게 타고나고 또 성실히 일하니까 아유 잘한다고. 그러니까 막노동에서 자기 인생의 그 최초의 자신감, 자존감을 획득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참 웃긴 이야기지만 자기는 그랬다, 막노동이라는 현장에서. 자,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력에 입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하세요. 입사를 하시는데 자기가 또 머리가 나빠서 동기 중에 꼴찌였다. 아니, 머리는 나쁘지만 이렇게 우직함과 성실함으로 밀고 나가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우직함과 성실함의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죠. 근데 직장 생활도 이렇게 쉽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뭐 교육 받을 때부터 자기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하는데 남들은 다 놀잖아요. 입사했으니까. 근데 룸메이트는 그냥 잠깐 와서 1시간 공부하는데 나보다 점수 더 높게 나오고 난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이미지 있죠. 만년 과장의 이미지 보면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거나 돼서 뭐 따당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걸 항상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모를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3년 만에 획득을 합니다. 3년 만에. 근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돼요, 공인중개사는. 그리고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게 돼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것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직장 내에서 내가 펼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직장 자체의 한계. 주위 동기들도 이 직장에서는 비전 없다, 그만두는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경주 근처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아내도 이제 서울 출신이고 본인도 서울 출신인데, 아내는 이제 본인이 이제 출근하면 할 일 없이 계속 남편만 기다리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문제고. 근데 가장 큰 거는 그 예전 이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부모님이 너 이거 하고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본인도 미술하고 싶었대요. 근데 야, 미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림쟁이를 하려고 그래. 너 그냥 공부하고. 이게 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 구조 속에서,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래서 한 번쯤은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가장 컸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순수하고 순박하시잖아요. 사람을 너무 믿는 거죠.
부동산 모임에 갔다가 사회 경험과 사업 경험도 풍부해 보이고, 난 퇴사 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아주 잘 다독여주는 그런 선배, 잘 챙겨주는 선배를 만난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을 의심하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냐 하겠지만 다 바쁘잖아요. 다들 인생이 바쁘단 말이에요, 일정 시점이 넘어가면. 근데 와서 일부러 누군가를 잘 챙겨준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집에서도 그냥 다 나한테 그냥 뭐라고 하기만 하고 그러는데, 나갔더니 누가 나를 막 크게 잘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맹목적으로 믿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을 만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한 명, 또 모임에서 알게 된 다른 한 명과 셋이서 동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니 거기서 또 어떻게 순진하게 본인이 자금 조달력을 맡는 거예요. 남들은 자금도 없이 하는 거죠, 활동을. 정말 순진하셨던 거지. 근데 다가왔던 사기꾼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돈 들고 치는 거죠. 남은 한 명하고 어떤 그 시점에서 뭔가를 정리를 하고 털고 나와야 되는데, 또 잃어버린 돈도 있으니까 남은 한 명하고 계속 사업을 해요. 남은 한 명도 사기꾼은 아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시작했고, 자기가 끌어온 돈으로 생활비도 또 갖다 쓰고, 그러다 결국에 사채까지 빌려 쓰고, 그 몽땅 10억이 넘는 빚을 이 다니쌤이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땅 파서 막 땅에 묻히고, 뭐 그러다 죽고 싶냐, 뭐 다 묻어버린다, 뭐 이런 협박이, 이런 것들이 뭐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아내하고도 또 이혼을 하고, 완전히 모든 게 망가진 거죠. 두 번의 극단적 시도를 결심을 했던 적도 있고. 근데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온다고 하듯이, 그 시기에 아버님이 이제 혈액암에 걸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통 없이 뭔가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약이 이제 있는데, 하루에 이제 한 40만 원 정도, 굉장히 고비용이죠. 그래서 형님은 막 집 팔고 차 팔고 해서 아버님을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고 봉양을 했는데,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효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종교적 수준이죠, 그죠? 부모님에 대해서 도리를 못했다는 거, 아버님에 대해서 평생의 응어리가 되신 거예요. 이때 돈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유 돈 있으면 살고, 없으면, 돈 부자들은 뭐 돈만 하는 뭐 욕심쟁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돈이 무조건 중요하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아버님한테 이렇게 할 도리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돈을 벌겠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삶에 있어서. 이렇게 관점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만 다니던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도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찾아가서 나 도망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갚으려면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그 사채업자도 이제 뭐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영등포 쪽방촌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노동을 나가고 그 돈으로 뭘 갚겠어요? 이자 갚는 거예요, 이자.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한 얘기 중에서 좀 인상적인 얘기가, 인간의 참 묘한 속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쪽방촌에 그 열악한,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지금 우리 이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매일 막노동을, 새벽 시장 나가서 막노동하고, 그걸로도 결국에 이자 정도 갚는 거예요. 약간의 원금도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쪽방촌 생활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이제 고시원으로, 아주 그것도 후진 고시원으로 옮겼는데, 그런 것도 뿌듯하고, 이자 갚고 뭘 좀 갚아 나간다는 그 자체가, 그 10억 넘는 빚을 갖고 있으면서 쪽방촌 생활하면서 그때도 작은 행복을 느끼다니 참 어이가 없다. 인간의 묘한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그 자체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내가 저 2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계속 점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할 때, 그럴 때 비참함이 있겠지만, 마이너스 10억이지만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 뭐 이런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소개로 모 기업체의 전무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급여도 나름대로 괜찮고, 휴일 같은 날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이제 운전기사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골프장을 모셔다 드리고, 각기 이제 오신 분들, 기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같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게임 기계 판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로 예전에 뭐 2,000원 벌었고, 나 이것도 시작할 건데 관심 없냐. 다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담임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사기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기 아니야 저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 기계를 한 대 팔면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약간의 혹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아니, 당신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쇼. 그래서 알아는 보자 했는데, 뭐냐면 결국에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건 사기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한 대 팔면 100만 원이라는데 내가 이게 막노동까지 쪽방촌에서 하던 사람인데 내가 뭘 못하겠어? 내가 이거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게임 기계 판매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3개월 정도의 생활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안에 또 안 되면 또 사채업자한테 또 잡혀가서 또 협박당하고 도망 다녀야 되니까 3개월 안에 난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뭐 아무런 연고도 없이 무작정 이게 게임 기계 팔러 다닌다고 해서 성과가 있겠어요? 성과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속이 그냥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첫 번째 세렌디피티, 저크버그가 그랬죠. 자기의 성공은 세렌디피티라고. 우연한 만남, 뭐 우연한 발견.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판매업 하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이게 참 이렇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일본에서 이렇게 물건을 잘 파냐고, 어떻게 파냐고 했더니 블로그에서 파는 거야. 담임쌤은 블로그란 얘기를 그때 처음 들어본 거야. 아니 그게 뭐야? 인터넷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구나. 담임선생님이 보면은 참 그래도 재밌는 게, 뭘 하나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학원을. 그래서 블로그 뭐 이런 학원을 또 등록을 해서 없는 돈에, 엄청난, 자기 입장에서는 거금이죠. 학원 다니면서 그 학원에서 배운 걸 PC방에서 막 실제 연습하면서 블로그 글을 올리면서 살다시피 합니다. 근데 블로그라는 게 뭐 개설하자마자 반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응이 없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읽는 고객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뭐 좌절할 법도 한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라도 더 올려야 된다. 계속 열심히 올린 거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더니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런 임계점이 있는 거죠. 변곡점. 폭발적으로 연락이 오면서 판매가 아주 잘 된 거예요.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1억 5천에. 담임쌤은 3억에. 1억 5천, 3억에서 2억에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빚을 상당히 갚게 됩니다. 9억으로 줄어들게 돼요. 근데 잘 되는 게임기 산업을 왜 접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접었고 빚이 9억으로 줄어들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게임기 사업을 접은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몇 달 이후에, 그때 당시는 게임기 사업이 이제 합법적이었지만 그 게임 업체에서 확률 조작을 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돼요. 뭐 땡땡 이야기라고 예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 이제 상당한 그 자신감을 갖게 되죠. 왜냐면 남들, 직장인들 한 10년 벌 돈을 1년 안에 벌어가지고 빚을 갚았으니까. 빚을 계속 9억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게임기 산업은 접었고 할 일은 없잖아요. 막상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영등포 쪽방촌으로 갑니다. 이때의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그죠? 군대 2번 가는 심정이래요. 남자들 최고의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에요. 그다음 이제 자신감은 다시 비참해지고, 새벽에 또 인력시장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자라도 갚고 뭐 그래야 되는데, 비가 와서 허탕을 친 거예요. 막 울분이 갑자기 솟아나는 거죠. 여러 가지 막 이런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 플러스 돼서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저런 경험이 있죠, 그죠? 저주받은 인생 같은 느낌. 뭐 해도 안 되는 때 그런 느낌. 으아! 울분을 퍼붓고 이제 쪽방촌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비가 오는데 이제 팔다리가 하나씩 없는 분이 우산을 판매하는데 눈에 이제 탁 마주친 거죠. 그런 분이 막 그 굉장히 고귀한 일인 양 목청 옆에서 성실하게 우산을 판매하는 거야. 담임쌤이 완전히 거기서 벼락을 맞습니다. 머리가 그냥 하얗게 팍 변하는 거야. 팔다리가 없는 저런 분도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굉장히 그 모멘텀이죠, 하나에. 그래서 그때 과거에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암투병하면서 암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썼다는 걸 기억을 해낸 거예요. 이제 너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너를 사랑하게 됐다. 덕분에 더 풍요롭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심오한 사람이 되었노라. 이게 떠오르면서 담임쌤 본인도 자기 신에 남아있는 9억이란 빚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쪽방촌에 돌아왔어. 내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됐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생겼어. 이 역경을 이겨내는 날 나는 훨씬 큰 능력으로 더욱 성장해 있을 거야. 그러니 나의 빚 9억 너에게 감사한다. 네,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다니쌤도 그랬다는 거예요. 스펜서 존슨이 암이 걸렸는데 무슨 암에 감사해? 아유, 저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근데 본인이 삶에서 직접 이런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그런 숨어있는 꽃과 같은 그런 진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담임쌤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책 본문 내용이에요. 때로 삶은 우리를 어두운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러고는 이놈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는 식으로 구경을 하죠. 우리가 인생 자체에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고난과 역경을 주고 인생이 우리에게 이놈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한번, 이런 느낌 많이 받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우리가 그런 공부했었죠. 아,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러면서 자살을 동기를 갖게 되는. 하지만 빅터 프랭클 박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릴리케의 시를 인용하잖아요. 내가 완수해야 될 고난이 얼마인가. 완수, complete. 고난이라는 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완수해야 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attitude, 그거의 자세에 따라서 삶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던 안 주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놈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했더니 잘 버티네. 그러니까 삶이 담임쌤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역경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역경조차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지요. 우리 니체의 아모르 파티 공부했었죠, 그죠? 운명의 사랑. 이건 뭡니까? 역경까지 포괄하는 거죠. 아주 통찰들이 그냥 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쪽방촌에서 막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붙고 이런 것만 보니까 환경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 삶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야,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안 되겠다. 몇만 원 좀 더 해서 고시원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뭐 다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신문지 같은 거 찢어서 쓰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무슨 제본된 책이 있는 거예요. 운명의 책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집어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뭐 찢겨나간 부분도 있고 한데 그냥 화장실에서 다 읽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책 읽을 때 빠져들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몰라요.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뭐냐, 자신하고 동일한 역경, 그런 책인 거예요. 하지만 이 저자는 나중에 역경을 딛고 부자가 돼요. 거기서 또 완전히 머리에 벼락을 막 팍팍팍팍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역경을 딛고 부자가 됐을까? 다시 독서와 마케팅이었다. 거기서 느끼죠. 그래, 나 이제부터 독서와 마케팅을 하겠어. 근데 이 책이 묘하지 않습니까? 그냥 책도 아니고 누가 또 제본한 그런 것들. 뭔가 인생에서 이렇게 담임쌤한테 꽂아준 것 같아요. 역경을 어떻게 버티나 보자 했더니 나름 또 잘 버티네. 그래, 뭔가 꽂아준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독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43세 나이에 처음 독서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막노동하면서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고 뭐 자기 바빴는데 공부를 하니까 막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서점 가서 책 읽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꼭 책을 또 사서 읽고 하면서 독서와 마케팅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중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이후에 스워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점, 약점, 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근데 나는 뭐 기존에 공인중개사 했던 적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그래도 위협은 적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고 어쩌고. 그래서 아, 공인중개사 일을 해야 되겠다. 지역은 어디서 할까? 낙성대하고 서울대 입구역에 뭐 연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낙성대부터 서울대까지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은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 사람 뽑지 않습니까?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뭐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곳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서울대 입구역이 다가오는 거예요. 초조하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가게를 들어갔더니, 공인중개사 들어갔더니 아주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래? 한번 일해봐. 이 할아버지가 심심했나 봐, 혼자 일하기도.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배우면서, 뭐 보수도 없는데 배우면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막 헷갈려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과연 뭐란 말인가 이러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뭐 동네발로 그 모임이 있잖아요. 서로 모임을 이제 그 할아버지 대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모임에 갔더니 어떤 20대 청년이 막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막 이렇게 하고 막 계속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 저 청년은 뭡니까? 했더니 아, 이 동네 에이스예요. 뭘 한 3천 이상 벌걸요? 또 눈이 번쩍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막다른 뭐 더 이상
도망갈 그럴 곳이 없잖아요. 빚이 9억이고 무작정 그 청년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블로그 마켓 또 블로그에 지금. 그랬더니 담임쌤이 나를 종처럼 막 부려도 좋으니 제발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청년이 뭐 그렇게 하시라고. 보수는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일하면서 뭐 운전도 해주고 일하면서 마케팅을 배우는 거죠. 근데 배워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이제 부동산에서 30% 정도의 이제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해서 엄청난 실적을 올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 그 사람 30% 준다고? 도둑놈 아니야? 나는 기본급 200에 5대5 줄게. 차도 써. 거기 가서 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나중에는 70 줄게. 떠나지만 말아줘. 근데 그래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대문구에 가서 공인중개사 개업을 합니다. 이제 현판을 탁 광고판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도 눈물 나려고 하네요. 그 감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참 9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돈을 정말 많이 벌으신 거예요, 그죠? 다 갚고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이게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 빚 갚고 거주지 장만해서 어머니를 모시자. 목표를 달성을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허전하고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너무나 강력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 강력한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새로운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우울감, 무기력증이 찾아오죠.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반짝하는 거죠. 고시원 화장실에서 그 책이 나를 살렸듯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내가 그분들에게 그 책과 같은 역할을 하자. 새로운 차원의 이제 소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은퇴자들 이런 분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 책에서 얻은 통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 마케팅은 정말 인생의 필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쌤은 이제 블로그부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홈페이지가 시작이 됐죠. 그죠? 홈페이지. 그 다음에 처음이 카페예요. 커뮤니티는. 저는 다음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제 분야에 그 카페를 가지고 거의 20년 정도 그냥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근데 다니쌤은 뭡니까? 블로그로 9억의 빚을 다 갚은 거죠. 다니쌤은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인터넷 마케팅의 변천에 따라서 같이 호흡하면서 따라갑니다. 페이스북이 뜨니까 페이스북을 또 따라가고, 인스타그램도 하세요. 인스타그램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도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뜰 수 있는 이유도 기존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에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이제 홍보가 된 거고, 그런 게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니까 유튜브로서도 빨리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나이에 무슨 인터넷이야. 근데 인터넷 마케팅을 모르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 목이 좋은 그런 위치면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왔지만, 지금은 그런 목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없잖아요. 인터넷 마케팅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처럼 모르면 학원 가세요. 요즘엔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무조건 배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입니다. 담임쌤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10억이 넘는 빚에서. 독서죠. 고시원 화장실에서 책 보고서 독서와 마케팅이다. 그때부터 독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마케팅 독서는 또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취미 독서보다는 기획 독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야에. 기획 독서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케팅 독서에 될 것이고, 또 자기개발 독서 이런 것도 될 것인데, 제가 플러스 하면은 이게 뭘 병행하면서 독서하면은 집중적인 독서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가능하다면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라도 일정 기간에 아주 독서에만 몰입해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1년씩 준비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서만큼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건 없죠. 제가 20대들한테도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 스펙 넘버1은 독서다. 다른 스펙 다 하지 말고 한두 개 빼고 독서해라.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취업 준비죠. 자기소개서를 쓰던 면접을 하던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책의 내용은 수익성 부동산, 은퇴자에 있어서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라. 미리 재산 분배하지 말고 집을 줄여서 하여튼 자본을 마련해서 수익성 부동산,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하라. 이런 얘기고, 1인 지식기업 유튜버를 하라 하는데, 자기 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담임쌤의 마흔의 돈 공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안이라든가 또 깨달음, 조언 뭐 이런 것들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